20번째 이야기, 사물함 속에서 핀 꽃. 오늘은 아침부터 교실이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했습니다. 바로 스승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숙인의 반도 담임선생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색색의 풍선을 불어 천장과 창문에 붙이고 칠판에는 반 아이들이 한마디씩 감사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000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모두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학생들이 환호성과 함께 폭죽이 터지고 오색찬란한 색종이가 교실을 뒤덮었습니다.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진 선생님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놈들, 하여간 사람 놀라게 하는 건 선수야. 선생님은 애써 행복한 미소를 감췄습니다. 그 순간 반장인 미숙이의 선창을 시작으로 스승의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점 빼거라 바르거라.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적어놓은 반 아이들이 글귀 때문에 또 한 번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반장인 미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받아주세요. 자, 준비됐지? 그럼 1번부터 나와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하자. 자, 1번 희영이부터 나와. 1번인 희영이에게 이어 2번이 미네, 그리고 3번 지수.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장미 한 송이와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받으세요. 전 양말이에요. 전 지갑이에요. 제 것은 나중에 풀어보세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생님은 미소만 지을 뿐 꽃과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새 교탁에는 꽃과 선물이 가득하여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에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해요. 저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선생님은 엷은 미소를 보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난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만 받을게. 미숙이는 서운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돈 봉투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선물도 아니고 단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에요. 저희의 마음이라고요. 선생님은 다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만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돈 봉투나 큰 선물도 아무렇지 않게 받게 되니까 그래. 너희들에게는 미안하구나. 하지만 선생님을 이해해 주렴. 그래도 학생들의 서운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꽃과 선물들을 각자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졸업식 때 다시 내게 주렴. 그럼 그때는 고맙게 받을게. 그날 학생들은 서운했지만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교실은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예뻐진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전국 일주를 다녀온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머리에 염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다들 한 해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럼 졸업장을 나눠줄 테니 1번부터 나오도록 해.
일버진 희영이가 불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졸업장과 함께 미리 준비한 장미 한 송이를 희영이에게 건넸습니다. 희영이는 너무 말랐으니까 앞으로 살 좀 쪄야겠어. 그리고 이어 2번 미네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역시 졸업장과 장미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미네는 책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3번, 4번 마지막 학생까지 선생님은 졸업장과 장미 한 송이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일일이 건네줍니다.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눈물을 훌쩍거렸습니다. 그 눈물은 순식간에 번져 교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가을로 쓰러지셨을 때에 저희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시고 죄송해요. 선생님께 대들어서.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어느새 선생님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개인 사물함! 반 아이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선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숙이가 선생님에게 다 시들어버린 장미 꽃 한 송이와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실 거죠? 선생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어서 1번인 희영이가 나와 장미 한 송이와 선물을 선생님께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시들었네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이제야 이 선물이 주인을 만나네요. 그리고 이어서 2번, 3번, 4번 순식간에 선생님의 품 안에는 꽃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비록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린 꽃이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새 교실 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아름다운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바로 본보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간디는 아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지요. 아이 어머니는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이 어머니는 또 한 달 후에 찾아갔습니다. 간디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소년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간디는 머리를 끄적이며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답니다. 21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기다림. 빨간 머리가 뭐냐? 내가 지금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당장 검은 머리로 안 바꿔! 싫어. 언제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은숙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은숙이 너 당장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은숙이는 울먹이며 더욱 세차게 대들었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예요. 전 늘 혼자였으니까요. 은숙이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은숙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2주일하고도 3일이 지나갔습니다. 은숙이는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 연기만 내뿜으며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어휴, 우리 은숙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내가 미쳤지. 예쁜 딸의 뺨에 손을 대다니.
은숙이는 아버지와 살면서 늘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은숙이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뒤로 매일 술만 먹고 노름에 빠져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은숙이는 나름대로 슬픔을 잊고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방황은 쉽게 잠들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은숙이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멀어졌습니다. 결국 은숙이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날이 갈수록 커졌고 삶에 대한 희망도 잃었던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은숙이는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대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은숙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예쁜 머리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이가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 아마 잘 어울릴 거야. 우리 은숙이는 예쁘니까 뭐든지 잘 어울리지. 은숙이가 집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하얀 밤을 지새운 아버지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아버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모자를 꾹 눌러쓴 은숙이의 얼굴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숙이는 대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잠이 든 아버지를 발견하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왠지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은숙이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은숙이 언제 왔어?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은숙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은숙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라니요. 제가 누굴 용서해요. 아빠가 저를 용서하셔야죠. 그런데 왜 이곳에 나와 계세요? 들어가 편히 주무시지 않고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시려고요? 사랑하는 내 딸이 추운 날씨에 집을 나갔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어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니? 그럼 제가 집 나간 후로 계속 여기에 계셨단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은숙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고맙고 죄송해요. 은숙이는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손에 쥐고 있던 예쁜 머리띠를 은숙이에게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숙아, 내가 직접 골랐다. 아마 너의 빨간 머리에 잘 어울릴 거야. 은숙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앞으로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저 이제 빨간 머리 아니에요. 은숙이는 쑥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진짜로 빨간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머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은숙이를 사랑하고 은숙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위해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게 해주고 그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기꺼이 사과 열매를 내주어 시장에 내다 팔기를 허락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청년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을 때 나무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몸을 집의 목재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밑둥만 있는 보잘것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무의 마음은 그 소년에 대해 한결같았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다시 노인이 되었을 때에 나무는 지친 그를 쉬게 하기에 밑둥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한편의 수채화 같은 이 이야기는 다시 읽어도 언제나 가슴 뭉클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는 아버지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내어주고 때론 아무 말 없이 아름다운 풍경도 되어주는 나무와 말입니다. 22번째 이야기, 왼쪽 눈의 비밀. 어여쁜 여학생 하나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모습이 약간 이상합니다. 왼쪽 눈을 감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왼쪽 눈에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여학생의 앞을 지나가는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한 명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야, 저 여학생이 나에게 잉크를 했어. 내가 마음에 드나 봐. 남학생은 부끄러운지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윙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왼쪽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괜히 오해했네. 내게 윙크를 한 줄 알았잖아. 남학생은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여학생은 여전히 왼쪽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왼쪽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진짜로 애꾸가 아닐까? 눈에 아마도 큰 병이 났나 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궁금증에 더해갔습니다. 그 중에 성격 급한 한 아주머니가 여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쪽 눈을 감고 다니지? 눈이 아프니? 여학생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반을 버려야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여학생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여학생은 왼쪽 눈을 천천히 뜨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전 사격 선수예요. 관역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한쪽 눈을 감고 훈련을 한 거예요. 나중에 꼭 훌륭한 사격 선수가 될 거예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학생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에서 시장에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엔 무엇을 파는지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팝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아무 노력 없이 쉽게 무언가를 얻었다 해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의 땀 한 방울이 머지않아 꿈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3번째 이야기, 처음으로 쓴 편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늘 같이 다녔고, 그래서인지 점점 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여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불행하게도 선천성 심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좀 해봐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여자의 말을 들은 남자는 괴로웠습니다. 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아이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보, 여기 수술할 돈이야. 자, 받아. 돈을 받은 여자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남자는 차마 훔친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결국 남자는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여자는 아이를 얻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남자는 위로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글을 몰라서 그런데 내 대신 편지 좀 써줄 수 있겠소? 다른 남자 제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써주시오. 편지를 쓰던 제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썼어요. 남자는 나지막히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시오. 편지를 써주던 사람은 이제 그만 다른 내용을 쓰자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썼다니까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편지지 3장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달라고 말입니다. 결국 편지지 3장에는 사랑한다는 말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편지는 한참 만에야 여자의 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역시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듣고 이웃집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편지가 3장을 빠르게 넘겨본 그 여자는 아내에게 편지를 다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3장 모두 사랑한다고 써있네요. 그렇게 말한 이웃집 여자는 그만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이 편지지 3장 모두를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이웃집 여자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라니까요. 그러자 여자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이 편지지 3장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웃집 여자는 결국 끈질긴 여자의 청에 못 이겨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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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컴퓨터, 이메일이 있어서 그런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어린이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은 편리하지만 너무나 쉽고 간편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할 때에는 그래도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나중에 그리운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간단한 편지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것은 1875년 프랑스의 화가 마르셀 레크루르가 애인인 마르젠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러브레터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무려 180만 5천 번이나 되풀이해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4번째 이야기, 엄마의 감기약. 보건선생님, 약 좀 주세요. 어서 오너라, 서린아. 어디가 아픈지 좀 자세히 말해보렴. 보건선생님의 질문에 서린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니? 서린이는 또박또박 대답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열도 나고. 기침은 안 하니? 기침이요?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했던 것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기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단 말이지? 서린이는 손을 내저으며 역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자, 그럼 진찰하게 우도 좀 올리거라. 서린이는 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약만 주시면 안 돼요? 진찰을 해야 약을 주지. 네 말만 듣고 어떻게 약을 주겠니? 보건선생님은 청진기로 서린이를 진찰했습니다. 잠시 후 보건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엔 별 이상이 없는데. 아니에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서린아, 체온 한번 재보자. 자,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어야 하니까 팔을 좀 들어보렴. 서린이는 팔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팔을 좀 들어보라니까. 그래야 체온을 재지. 서린이는 마지못해 팔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온은 제나마나 아주 높을 거예요. 선생님은 체온계를 서린이의 겨드랑이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체온계를 꺼내 체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온도 괜찮고 선생님이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린아, 너 정말 아픈 거 맞니? 서린이는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네,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한다니까요. 선생님, 어서 약 좀 주세요. 선생님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약을 주마. 밥 잘 먹고 30분 후에 약을 먹으렴. 알았지? 그제야 서린이는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박꼬박 약 잘 먹고 빨리 나올게요. 서린이는 보건선생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보건실을 나왔습니다. 보건실을 나오자마자 서린이는 집을 향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엄마! 서린이는 대문을 열면서부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래, 서린이 왔구나. 엄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던 지난밤 엄마는 시장 모퉁이에서 생선 장사를 하느라 그만 비를 몽땅 맞아서 몸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서린이는 가쁜 숨을 내쉰 후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약 드세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니? 이 약 어디서 났니? 엄마 어서 드셔요. 사실 엄마에게는 그 약이 어디서 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 이 약을 구해온 서린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서린이가 준 약 먹고 엄마가 빨리 나을게. 서린아, 고맙다. 엄마는 상체를 일으켜 서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서린이 덕분에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서린이가 준 약을 먹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겁고 나른했던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서린이의 고운 마음씨가 좋은 치료약입니다. 엄마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엄마를 바라보는 서린이의 밝은 눈도 참으로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지미 카터의 집을 방문한 기자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도 했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큰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텐데 한평생 지내오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죠. 여러분, 괜히 행복을 찾는다고 헤매이거나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그 어느 시간이든 행복은 존재하니까요. 고개를 돌려 낮은 땅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럼 금세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만 열면 돼요. 행복을 원하는 이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행복입니다. 아셨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코앞에 있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